자, 인문예술 2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죠. 자, 클레멘트 그린버그, 초록벌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이론을 펼친 그런 이론가이자 평론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미학에 대한 관점, 미술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토대로 해서 그것과 잘 맞는 미술가나 미술 운동을 지지하기도 하면서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미술 철학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초록벌레는 1930년대 요거 스탈린과 히틀러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서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것이 모더니즘 미술의 등장 배경이기도 하죠. 사실은 1900년대 초쯤 되면은 이 유럽 사람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죠. 유럽의 지성이 최고고 유럽의 문화적 수준, 윤리적 수준과 철학, 도덕, 정치적 수준이 최고다. 인류 역사상 무너지지 않을 그 정도의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 대단한 사회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유럽 사회에 펴져 있었는데 1900년대를 겪으면서 그것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죠. 그 믿음은 두 차례 세계대전 그리고 히틀러 같은 홀로코스트의 등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연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유럽의 그 지성과 이성의 파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 다 무너졌잖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유럽 문명이 1900년대에 싹 다 이제 붕괴가 되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 있어왔던 관습적인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예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과연 맞는 건가? 자, 특히 그린버그는요, 근대 산업사회에서 대중들이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본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문화를 양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분들 TV나 드라마 같은 거에서 나오는 그 문화 같은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즐기는 오락거리잖아요. 근데 그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 그린버그는. 그리고 이 당시에 당연히 유럽의 많은 또 그 비판적인 철학자들도 이 대중문화, 대중예술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가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런 문화를 양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뭐랄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버그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위기, 어떤 유럽 문명의 붕괴와 그리고 어떤 대중예술의 만연 이런 것 속에서 무언가 변화와 진보, 중요한 키워드죠.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여러분들 지금도 너 패션이 좀 아방가르드한데? 약간 이런 표현 좀 쓴단 말이야. 자, 아방가르드의 원래 어원은요, 아방가르드예요. 자, 이게 이제 아방이 제일 앞에 서 있는, 일렬이란 뜻이야. 가장 앞에 서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가르드는 가디언, 그러니까 수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방가르드의 원래 어원이 이 전쟁에서 가장 일렬에서 가장 앞에서 싸우는 선발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아방가르드가 이 예술이나 문화에서 쓰이게 되면서 무언가 좀 앞서 나간 거, 무언가 좀 진보적인 거, 근데 대중적이지는 않고 그래서 좀 약간 난해한 거, 약간 요런 그 문화나 예술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 미술에서 아방가르드는 이 사회나 정치 그리고 대중 이런 것과는 좀 거리를 두고 이 미적 표현의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그래서 이 아방가르드 예술은 보통 혁명적이고 진보적이고 남들이 잘 안 했던 거, 진짜 독특한 거, 약간 잘 쉽게 대중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 좀 난해한 거, 약간 이제 이런 경향이 이제 아방가르드 예술의 경향이 되겠죠. 자, 그린버그는 잘 봐.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현실에 얽매이는 거기 때문에 혁명적이지가 않다. 따라서 이 그린버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풍자하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한 어떤 지지나 또는 비판을 드러내는 그림, 이런 것들은 현실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건 혁명적인 미술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 그린버그가 추구한 이 아방가르드는 현실과는 거리를 두면서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진짜 그 순수한 미술 그 자체, 미술을 위한 미술 그 자체로서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술을 위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가가 미술만 할 수 있는 매체, 이 매체라는 게 이제 뭔가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매체라고 하는데, 그 미술만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 기법이 무엇인가, 이거에 이제 관심을 둔다고 되어 있죠. 자,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린버그는 그 당시에 이제 퍼져 있던 대중 예술 이런 것들을 좀 거부하고 무언가 진보적이고 혁명적이고, 그리고 이 현실과는 거리를 둔 그 미술 그 자체의 자유, 이것을 추구하는 아방가르드 미술을 추구하면서, 결국 좋은 미술이란 미술만이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매체에 대한 기법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예술을 긍정적인 예술로 여겼다는 거죠. 자, 그린버그가 생각했을 때 정말 미술을 위한 미술, 진짜 미술다운 것은요, 순수 추상미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 추상미술 알고 있죠? 그는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진보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미술을 위한 미술을 해야 되고, 그 미술을 위한 미술은 다름 아니라 아주 순수한 미술인 추상미술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된다. 이 회화가 여러분들 그 영어 회화할 때 회화 아니죠. 그림을 회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 그린버그는 이 독자적인 매체를 어떤 기법으로 다루는가.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만이 그 갖고 있는 그 고유한 특성,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 그린버거가 생각했을 때 그림이 가지는 매체의 성격은 이 캔버스의 네모 형태와 그 다음에 평면성이라는 거야. 면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각은 입체죠. 하지만 회화, 그림은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린버그는 그 진짜로 회화가 회화다우려면은 원근법, 명암법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생각해봐봐. 원근법이라는 게 뭐냐면 면에다가 이 공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차원의 그 종이에 뭔가 3차원의 세계를 옮겨놓기 위해서 일종의 약간 착시 같은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원근법이라는 게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나무는 이제 작게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면서 길이 이렇게 사실은 좁아지는 것처럼 그리지만 길이 안 좁아지지만 이게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림 방법이 원근법이잖아요. 근데 이 원근법은 회화답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왜? 진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이 본질이지, 굳이 2차원의 종이에다가 이런 3차원을 원근법으로 옮겨놓거나, 이 명암법도 역시 구 같은 거 그릴 때 막 이렇게 반사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봤을 거예요. 공을 그릴 때 막 이런 식으로 그 반사광도 막 여기 칠하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색칠해가지고 얘가 마치 그 공간감을 갖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게 명암법이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 반대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화면에서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원근법이나 또는 밝기의 차이를 통해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이 명암법을 배제함으로써 이 그림만이 가지는 2차원적인 성격을 강조해야 된다. 야,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뭐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아니면 뭐 조각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그림답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요, 회화 안에, 그림 안에 담겨있는 문학적인 요소들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어떤 감정이나 이야기나 이념 같은 거를 다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화에 문학에서나 다뤄질 법한 어떤 초현실적인 요소, 막 현실적이지 않고 막 무슨 상상과 그다음에 이야기와 어떤 주제나 이념이나 감정 같은 거를 미술 속에 담는 거는,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의 영향을 너무 받고 문학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이 미술의 독립적인 순수함을 중요시하는 그린버그한테는 이 미술에 드러나는 문학적인 요소들은 변화나 진보랑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과 무관한, 그리고 회화라는 것의 성격을 극대화하는, 결국 이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 추상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결국 역사적으로 증명될 거라는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 이거 약간 무책임한 주장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그의 확신을 잘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그러면 대체 추상미술이 왜 우월한데? 왜 추상미술이 이렇게 다른 미술보다 훨씬 더 우월한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야, 그거는 그냥 지켜보면 알아. 그냥 역사적으로 결국에는 그게 증명될 거야. 뭐 이런 설명밖에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 추상미술에 대한 강한 확신과 긍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순수 추상미술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지금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내가 이제 몇 개의 좀 더 읽으면서 작품들을 보여줄 거니까요. 그걸 확인하면 어떤 미술이 그린버그가 이제 지지했던 이론인지를 미술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초록벌레의 이론은 이 그린버그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칸트의 형식주의와 맥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거죠, 이 그린버그가. 자,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순수한 미적인 판단. 자, 여기서 미적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즉 대상의 미와 추를 판단하는 판단을 미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그 순수한 미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도덕, 윤리 이런 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그냥 작품의 형식적인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그 전혀 다른 판단이 바로 미적 판단이라고 하면서 미술이 다른 것과는 달리 독자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사실은 다룬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2015년 수능에 그 칸트의 이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요 지문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지문을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이게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칸트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칸트가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해요. 이 취미 판단은 뭐냐면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예술적인 판단력이 바로 이 취미 판단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취미 판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거야. 취미 판단은 대상의 형식적인 국면을 바라보고 그것이 일으키는 것에 따라서 미추를 판정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을 판단하는 예술적 판단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걸 그냥 봤을 때 아름답냐 안 아름답냐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그냥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 태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엇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예술 판단을 할 때 지식이나 실용성이나 교훈 같은 맥락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청이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아름다운 어떤 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잘못된 이거는 취미 판단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순수한 예술적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왜? 교훈적인 내용 같은 맥락을 고려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걸 봤어. 얘를 봤을 때 그냥 얘가 아름다운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그 판단, 그냥 순수한 거, 다른 것도 하나도 고려 안 하고 그냥 이 친구만 딱 고려해가지고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을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칸트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내용과 형식은 서로 다르고요. 그것은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내용과 무관하게 형식으로 미적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중에서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른다면은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니들이 좀 약간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의 반대말이 뭐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내가. 얘들아, 내용의 반대말이 뭐야? 물어봤을 때 내용의 반대말이 형식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잘 상상을 못 한다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하드웨어야. 그냥 생긴 거 그 자체. 그게 형식이라면 내용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맥락이나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알면 좋아요. 수능이나 국어 지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한슬리크라고 하는 음악 이론가가 있어요. 한슬리크라는 이 음악 이론가가 바로 이 음악의 형식적인 특징을 중요시하는 일종의 칸트와 되게 유사한 입장을 보인 형식주의 음악 이론가인데요. 자, 음악에서 형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로 자체, 그러니까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그것의 화음, 멜로디의 배열, 이런 음과 화음과 쉼표와 같은 그런 딱 하드웨어적인 특징을 통한 음악의 특징만이 음악이 아름다운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대상이 돼야 되고, 제목이라든가 가사라든가 혹은 그것을 쓸 당시의 작가의 감정이라든가 같은 무언가 내용적인 보충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도미, 솔라, 이 음의 배열이 아름다운가 아닌가라고 하는 형식적인 요소로 판단을 해야지, 그 안에 무슨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담고 어쩌고 사랑을 넣고 이것이 뭐고 이런 종류의 가사나 제목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슬리크가 이제 지지한 음악은 뭐야? 예를 들어서 한슬리크가 사랑의 꿈이라는 피아노 곡이 있다고 싶다, 리스트에. 그러면 그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내용이 끼어들었잖아. 근데 뭘 좋아하냐면 베토벤 소나타 3번. 그냥 3번이 그냥
그 베토벤 소나타 3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그 자체가 이루는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그 형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도 마찬가지야. 그냥 점과 선과 면과 색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그 형식적인 아름다움, 그것은 독자적이고 다른 것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내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무슨 슬픔을 표현한 거라는 둥, 이것이 뭐 프랑스 혁명을 표현한 거라는 둥, 이런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형식 자체로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어? 그리고 칸트를 이어받아서 그린버그가 형식을 통해서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린버그와 칸트가 공통적으로 이 형식이 바로 작품의 미적인 그런 국면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판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추상 미술은 형식만 있고 내용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 근데 뭐 실제로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미술이 있다, 이런 미술, 요런 작품이 있다. 야, 그러면 요 작품은 지금 어떤 내용이 없는 거잖아. 빨간색과 점과 선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요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술에는 전혀 내용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까기도 하는 거지. 내용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초록벌레는 순수 추상 미술 작품에서 내용은 이 형태나 색채와 같은 형식적인 측면과 결합해서, 그러니까 형식으로 남아있다. 즉, 이 내용은 형식 속에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그린버그는 내용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 미술에는 내용이 있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형식 속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이 미술의 판단, 이 미술에 대한 어떤 미적 측면의 판단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제는 인정 안 합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문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굳이 미술은 주제라고 하는 요소를 가질 필요가 없고 그것은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추상 미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거대한 생면을 제시한 뉴먼과 로스코의 작품을 내용이 형식 속에 녹아든 작품으로 극찬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로스코의 작품입니다. 오케이? 바넨 뉴먼과 로스코라고 하는 작품들 지금 여기에 있죠. 딱 봐도 순수 추상 미술이고요. 이게 어떤 현실과는 딱 거리를 두면서 무언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어떤 내용의 그 미술의 형식적인 측면으로 미술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그리고 내용은 이 안에 그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극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린버그는 사실주의, 민속미술, 일화적 미술 이런 거 싫어합니다. 사실주의 미술은 우리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거고요. 민속은 뭐 우리 그 어떤 그 민족의 어떤 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일화적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화, 스토리를 드러내는 미술인데, 이런 것들은 회화의 본질이 아니다. 이거는 회화의 매체적 성격, 즉 면, 그리고 딱 색, 이런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그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회화 고유의 특성에 어긋난다.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구사한 잭슨 폴록도 역시 모더니즘의 후계자로 일컬으면서 굉장히 고평가한 거죠. 잭슨 폴록의 작품은 잭슨 폴록의 작품은 약간 이제 이런 식입니다. 막 그냥 도화지에다가 막 그 물감 뿌리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봐도 무언가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그 미술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이런, 그리고 딱 봐도 아방가르드하죠. 뭔가 이렇게 좀 다르지, 뭔가 진보해 있으면서 뭔가 좀 어려우면서 뭔가 좀 되게 미술적인, 미술 고유의 어떤 그런 것을 강조하는 순수 추상 아방가르드 미술이 딱 봐도, 지금 딱 봐도 이게 딱 이 작품들이 그린버그가 좋아할 만한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자, 그린버그는 이제 여러 미술 작품에 대해서 자기 이론을 바탕으로 평론을 하는데, 미술 평론은 미적인 문제만 얘기해야 되지 주관적인 감정이 끼어 들어갈 자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그린버그는 이제 배제하고 있어요. 자, 이 관점은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대. 그리고 막 잡지에서도 옹호하고 막 그린버그라는 주제로 전시도 열리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그린버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것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그린버그에 대한 비판과 한계가 이 뒤에 드러날 거예요. 그린버그가 하나의 시대에는 단 하나만의 올바른 양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형식주의적 규범, 즉 그린버그가 생각한 미술적 규범에 맞지 않는 미술을 폄하하게 깔아뭉개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거셌죠. 그러니까 그린버그가 나름 되게 폭력적이잖아. 다양한 미술의 경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미술만이 올바른 미술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만해,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표현주의로 이뤄지는 이 역사의 진보를 믿고 순수 추상 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 순수 추상 미술은 진보한 것이고 우월한 것이고 모든 미술이 발전하면 순수 추상 미술로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필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그린버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상징주의, 미해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같은 이 당시에 또 유행했던 현대의 다양한 미술사조들은 미술에서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비판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의 어떤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에서 감정의 문제를 배제하고 반응이나 심리적인 효과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판도 그린버그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크게 어렵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기억, 니은에 대해 반응한 기억, 니은이 뭘까요? 자, 기억은 미술에 대한 본인의 관점이고요. 니은은 자기 부합하는 미술을 이론적으로 지지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린버그가 자본가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린버그가 순수 추상 미술을 옹호하는 관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진행 과정에 대한 고찰이 바탕이 되었다. 이 순수 추상 미술로 역사가 올 수밖에 없다.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정치와 사회와 거리를 두고 문화를 진보시켜야 된다. 이게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현하지 않고 거대한 생명을 제시하는 뉴먼 등의 작업에 긍정적이었고요. 그럼 답이 5번일 수밖에 없겠네요. 다양한 재료를 위해서 화면을 구상하는 것이 회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 자, 쓰레기 같은 선지네요. 첫째로는 그린버그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린버그 의견에 어울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린버그는 회화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회화는 회화다워야 한다고 얘기했죠. 자, 2번 가겠습니다. 그린버그와 칸트가 모두 긍정할 수 있는 거. 회화에서 내용과 형식은 분리될 수 없다. 아니죠. 내용과 형식이 분리되면서 이 형식적인 측면으로 이 어떤 미술적인 미감을 판단해야 된다고 칸트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번. 형식을 통해서 미적 측면이 드러난다. 바로 2번인데 너무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회화의 2차원성, 즉 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화 유일의 조건으로 회화는 모더니즘 회화는 2차원 그 자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회화보다 예술적이다. 이거 거의 뭐 그린버그랑 거의 유사한 관점이죠. 회화의 평면적 특성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자, 나아갈게요. 어떤 작품이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작품의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습과 전통과 평론 등이 얽혀서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21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9월이었나요? 그 디키의 제도론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네요. 자, 디키라는 사람이 제도론을 펼쳤는데 이건 뭐 그 옛날에 기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풀어본 사람들은 기억이 나겠죠.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작품의 특성 때문에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행, 그러니까 어떤 뭐 평론이나 또는 전시회나 어떤 이런 전통이나 이런 미술적인 관행을 통해서 미술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당연히 그린버그와는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 그린버그는 예술이 예술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가 그 작품의 어떤 그 모더니즘성, 평면성,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재현하지 않는 순수 추상성, 이런 작품의 성질을 통해서 그 예술 작품을 평가를 했었잖아. 근데 이 나의 그 디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그 작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르셀 디샹의 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변기를 갖다가 변기를 떼가지고 전시회에 전시를 했는데 그게 예술이라는 거야. 근데 화장실에 있는 변기는 예술이 아닌데 왜 전시회장에 있는 변기는 예술이 되느냐. 그거는 전시회나 어떤 예술계나 뭐 이런 어떤 그 예술적 전통에 의해서 예술계에서 그것이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자, 예술은 행동입니다. 행동. 그러면서 예술은 평면성을 추구하며 남은 결과물이 아니고 캔버스와 예술가가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예술은 삶과 사람과 상호작용한다. 이것도 역시 그린버그랑 충돌하는 비판하는 입장이겠죠. 그린버그는 그 예술 자체의 순수성에 주목했다면 다는 예술의 행동성과 현실과의 상호작용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자, 1번. 자, 가에서 2차원성이 회화의 조건이라고 한 것은 3차원 입체를 구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그린버그의 입장과 상통하죠.
자, 나에서 어떤 작품이 예술로서 인정되기 위한 것이 내재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린버그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3번, 나에서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예술로서 인정된다고 한 것은 그린버그의 관점이 어떤 작품을 예술로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겠죠. 그린버그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평론가죠. 그럼 이 평론가라고 하는 것은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하나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이 그린버그라는 사람은 어떤 작품이 예술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관습과 절차와 이 예술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에서 예술은 행동이고 예술가는 행동이라고 한 것은 예술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선발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린버그 시각. 야, 이거 이미 틀렸죠. 그린버그는 예술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발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린버그는 현실과 독립돼서 예술 자체의 순수함과 자유로움을 추구했죠. 선발대라고 한 게 나왔던 거는 아방가르드를 설명할 때 뭔가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발대 얘기를 했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가는 만에 피리 부는 소년이네요. 자, 이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평면성을 강조해서 규범을 깨뜨렸다. 그러면은 이 그린버그는 이것도 좀 좋아하겠죠. 좋아한다는 게 순수 추상 미술이어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순수 추상 미술로 이어지는 그 마네로부터 시작된 어떤 경향이 있었다고 한 거잖아. 근데 이 마네가 평면성을 강조하고 기술의 미술 규범을 깨뜨리고 감정을 배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네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마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 발전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추상 표현줄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추상 미술은 아니지만 이 추상 미술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술적인 역사적인 다리 속에 발판을 마련한 사람으로서 그린버그가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이건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폴록인가요? 그 사람이었죠. 자, 원근법 적용 안 하고 입체방 강조 안 했다는 거에서 기존의 미술 규범을 깨뜨렸다고 여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는 복잡하고 난해하게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형상을 표현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게 과연 형상을 표현한 것인가? 내용이 없는 미술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린버그의 관점에 입각해서 평가라고 그랬죠. 근데 내용이 없는 미술의 특징, 이거 이미 틀렸죠. 그린버그는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내용이 형식 속에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한 거죠. 자, 그린버그의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순수 추상 미술에는 내용이 아예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했을 때 그린버그가 아니 그렇지는 않고 내용은 결합해서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한, 이제 그렇게 반박을 했으니까 내용이 없는 것이 미술의 특징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답이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